자, 이번 파트는 그 전산회계 1급에서 그 단기 투자자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단기 투자자산. 단기 투자자산 안에는 단기 금융상품,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거죠.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 세 가지를 설명해 놓았는데, 교재 순서에는 우선 단기 금융상품하고 단기 매매증권이 나와 있어서 그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선 단기 투자자산, 투자자산이라는 말뜻 자체가 지금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그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기 투자자산 안에는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단기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기정이 여기 은행권의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죠. 이 단기 금융상품의 정의 내용에서 얘는 3개월을 초과하면서 12개월 이내 현금화되는 우리 그 투자 자산을 우린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3개월 이내는 뭐라고 기록해요? 대상이 단기 금융상품인 경우는 현금성 자산으로 기록하세요 라고 알려드렸죠. 근데 이 단기 금융상품에는 여러분이 은행권에서나 많이 들어보셨던 정기예금, 정기적금 흔하게 많이 들었으니까 이걸로 설명을 해드린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우리 기업에서는 은행에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얘는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어디 거 이용하냐면 증권회사 걸 이용해요. 상품들이 워낙에 더 다양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금융상품의 성격이나 내용 같은 것들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금융상품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 갔을 때 금융상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양도성 예금증사라고 나와 있죠. 보통 얘는 CD라고 부르는데, 양도성 예금증사요. CD. CD는 뭐의 약자냐면, 여기 캐시, 디파짓. 현금을 갖다가 예금해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보통 양도성 예금증사라면 양도라는 말은 넘겨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양도성 예금증사에는 여기 기명식이라는 것과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두 가지가 있는데, 즉 500만 원을 갖다 증권회사에다가 주면서 양도성 예금증서 하나 주세요 그러면 증서로 된 거 하나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장이 5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근데 얘는 기명식은 그 돈을 지급한 사람, 그 사람이 가야지만이 그 사람을 확인하고 그 돈을 다시 내주는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 하나만 가져가면. 근데 무기명식은 아무나 가져가도 돼. 그러면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이런 CD, 뭔지도 모르면 주소도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써있으면 무기명식인 경우에는 주소자료에 가서 돈 내면 준단 말이죠. 그런 차이가 있었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CD를 갖다가 저기 상속 증여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게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자금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그 한 장의 종이로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그 금액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이런 방법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여기 CMA라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얘는 또 뭐의 약자냐면 얘도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CM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냥 해석해서 쓴 말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증권회사에서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이 종합자산관리계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여기 증권회사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하고 돈을 찾는 기능 다 있어요. 있는데
이 증권회사에서의 상품은 증서란 말이죠. 즉 주식이나 여기 채권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여러분이 돈 입금할 때는 그냥 입금하고 끝나면 되지만 내가 돈을 필요해서 찾으러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틀 기다리라 그래요. 왜? 자기네가 투자해놨던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매각 팔아야지 그 돈이 생기니까. 근데 걔가 돈이 입금되는 게 돈이 바로 결제되는 게 아니라 영업일로 2일 있다가 입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을 기다려야 돼.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 내가 돈 저축해놨다가 돈 필요해서 찾으러 왔는데 이틀 기다리라 그러면 잘 이용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용하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권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은행처럼 많은 고객들이 자기네 증권회사를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와야지 다른 상품도 팔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증권회사가 리스크를 그냥 떠안고 고객이 원하면 일정한 금액 안에서는 은행처럼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기능을 만든 그 상품이 바로 이 CMA 계좌예요. 그래서 이 CMA 계좌는 저도 갖고 있기는 한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여기 퇴직연금이 삼성증권에다가 계좌를 해놨었기 때문에 계좌를 하면서 그때 받은 거거든요. CMA 계좌는 그러면 삼성증권의 인출기에서만 돈을 인출할 수 있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은행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있어. 인출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더 많단 말이죠. 또 장점은 뭐냐면 수수료가 없어. 여러분 인출할 때 돈 저기 500원 1000원 수수료 나가면 그러려니 해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500원 1000원 벌려고 해봐요. 몇 분을 일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금융 상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시티뱅크에서 만든 그런 금융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CMA 계좌까지 잠깐 설명해 드렸고 그 뒤에 나오는 MMF, MMDA 여기 쭉 한번 다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게 이게 이제 MMF라고 되어 있는데요. MMF 회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금융권보다도 이런 쪽 걸 좀 보편적으로 단기간 입금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런 거 궁금증 들지 않으세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 3개월짜리도 있어요 라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보편적으로 다 1년 기준이죠. 근데 기업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몇 개월만 하더라도 그거 다 만들어 준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MMF는 우선 뜻은 머니, 이 약자는요, 그 다음에 마켓, 펀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펀드란 말 많이 들어봤었죠. 우선 머니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자금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융 자금시장에서의 펀드, 이 펀드는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뭐 여기 특히나 증권회사에서 펀드 많이들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이 펀드의 뜻은 자금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펀드의 뜻은 자금을 모으다. 자금을 갖다가 모으는 건데 이 자금을 모으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갖다가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펀드의 뜻을 좀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펀드 하나를 갖다가 금융기관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 펀드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려고 그래요. 이 건물은 얼마짜리냐면 5천억짜리예요. 5천억짜리 건물을 사게 되면 수익이 나와야지 그 가입한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건물을 사면 거기에 임대해주고 임대료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임대료를 자기네 수수료 띄고서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만약에 3년을 목표로 해서 이런 목적으로 5천억 모기 시작한다면 여기 돈을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이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펀드를 가입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가입자들이 모여서 5천억 원이 다 채워지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그 계정은 일단 모집 마감이 돼요. 그 돈 갖고 뭐해요? 건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은 당연히 그 펀드 이름으로 사게 되겠죠. 사고 3년 동안 임대료 계속 받으면서 임대료로 나온 그 금액들을 이 펀드에 가입한 가입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됐어요. 그럼 3년 동안에 이 건물의 시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6천억에 팔았다. 그러면 1천억이 또 이익이 생겼죠. 그걸 가입자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그 펀드는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보는 펀드들은 대부분 해외 주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삼성 그룹주가 주식들을 여러 가지 사갖고 펀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펀드가 뭐야 헤매는 거지만 펀드는 되게 의미는 간단한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살 수 있어요. 펀드의 모으는 목적이 세계 유람하는 그 유람선 있죠? 유람선을 사는 거예요. 유람선을 사면 얘 수익 구조는 뭐가 있겠어요? 거기 승선해 갖고 돈 내는 거겠죠? 근데 잘못 사면 망하겠죠, 이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반대로 자기가 투자한 금액 원금도 손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건물도 이게 5천억짜리라고 하지만 등등한 이유로 3년 해지할 때쯤 돼서 건물값이 떨어지면 원금도 손해볼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펀드 가입할 때 원금 손실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런 거 다 설명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펀드가 이제 어떤 뜻인지 이제 알시겠죠? 그렇게 멀리 있는 그런 어려운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거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회사의 여유자금은 이 MMF라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MMDA 얘는 운영은 그냥 그 회사에다 맡기고 얘도 약자는 머니 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요거의 약자예요. 자금 시장에다가 돈 그냥 예치해 놓은 거예요. 예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자율보다는 더 많이 받으니까 단기 자금 여기 여유 자금을 운용하기에는 괜찮은 것이란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다음에 MMT라고 되어 있는데 MMT는 트러스트예요. 머니 마켓 이 트러스트는 우리말로는 신탁이라고 불러요. 신탁이라는 거는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이자율만 받고 이 자금을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고 내가 받기로 했던 그것만 받는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통 CP라고 그러는데요. CP 이건 기업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corporate 여기 뭐 페이퍼 근데 얘를 우리말로 기업 어음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약소금도 배웠죠. 약소금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라미 sorry 노트 얘는 약속어음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이 우리말로 어음이라는 용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 기업 어음인 경우에는 기업이 물건을 사고 그 대가로 증서 어음을 주는 게 아니라 상관은 없는데 그냥 어음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그냥 주고서 그거 사는 사람한테 일정한 이자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갖다가 증권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요. 그러면 기업어민 경우에는 기업에서 자기네 선택한 증권회사에다가 100억짜리 기업어 하나 발행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은 몇 퍼센트 주겠다. 그리고 그 증권회사는 그 100억짜리 금액이 워낙 크니까 얘를 잘게 쪼개가지고 그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100억이 다 모여지면 기업에다가 그 돈을 주고 기업은 일정한 이자를 그 증권회사에다가 주겠죠. 그 증권회사는 그 가입한 이 CP 기업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나눠주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 지났죠. 그 동양증권에서 그 동양 그 그룹주에 관련된 그 동양 시멘트인가
거기 CP를 팔아갖고서는 그 회사가 부도났고 뻔히 알면서 팔았다고 해서 불안전 판매했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가 그 근처에 서울에 명동 근처에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 증권회사 동양증권 앞에 사람들이 그냥 줄지어서고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좀 왜 거기 이 기업범을 팔 때 그 가입한 사람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자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돈 버는 거 노후 자금으로 그걸 뭐 홀라당 다 날렸으니 전 재산 다 날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여튼 정말 많이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그 팔았을 때 불안전 판매 인정돼서 여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는 했는데 뭐 2억 3억 했던 사람들은 그거 갖고 되겠어요?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이걸로 갈아탄 건데, 팔 때는 뭐 이자 뭐 확실합니다, 뭐 안전합니다 다 해놓고서는 그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업어음도 어음은 어음인데 이 어음은 물건을 산 대가로 준 어음이 아니라 그냥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영어로 표시할 때 이렇게 페이퍼란 말을 썼어요. 근데 여기 약속어음은 우리 상품이나 제품을 주고서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한 거죠. 그래서 얘를 약속어음은 한글로는 똑같이 어음인데 영어로는 노트라고 써요. 어음의 용어가 다르단 말이죠. 얘를 다른 말로 진성어음이라고도 불러요. 진성어음, 진짜로 물건 주고 물건에 대한 대가로 받은 어음이라 해서 진성어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회사에서 업무 보면서 회계와 관련된 이런 용어들은 수시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금융상품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아니, 물론 저기 회사에 가면, 여기 증권회사에 가면 이것 이외에도 금융상품들이 꽤 많아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은 여기서 중요한 시험과 관련된 것들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상품은 끝났고요.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은 여러분 자격시험에서 단골이고 빠지지 않고 거의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증권에는요, 단기 매매증권에는 주식도 있고요, 채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라는 단서를 줘요. 이런 용어를 주는 것은 여러분이 기록할 때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하라는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단기 매매 증권은 뭐라고 쓴다고요?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투자하다 보니까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단기 매매 증권이란 용어로 기록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단기 시세차익 목적 뿐만이 아니라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도 가끔 써주고요. 또는 거래가 빈번하다는 용어도 나와요.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을 설명하는 용어들이랍니다. 근데 여기 단기 매매 증권 안에는 이렇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대부분 주식만 내요. 이유는요, 채권은 기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회계 2급, 그 다음에 회계 1급, 세무 2급까지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내는 시험 문제는 채권보다는 주로 주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단기 매매 증권에 채권이 있냐고 물어보면 주식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안에는 채권이 없는 줄 아는데 단기 매매 증권 안에도 주식과 채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로 시가만 쓰는데요. 주식을 거래할 때 보시게 되면 주식을 거래하는데 어떻게 거래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은 예를 들어서 100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가, 시가라고 보통 하죠. 시가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00원. 그리고 또 꼭 하나 더 주는 자료가 있는데 얘가 액면가액을 줘요. 액면가액은 예를 들어서 5,000원. 정보가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주식의 주수 몇 주인지, 시가는 얼마인지. 시가라는 뜻은 현재 거래되는 금액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5,000원. 세 개를 주는데 지금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액면가액은 전혀 거들떠 보면 안 돼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액면가액은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액면가액을 주식거래가 나오면 액면가액을 준단 말이죠. 차후에 여러분이 전 자본규정을 배울 때 우리는 지금 법인이면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액면가액을 쓸 때가 있는데 모든 주식거래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액면가액, 시가를 다 준다. 근데 단기매매 증권을 기록할 때에는 시세차익이 목적이므로 액면가액은 거들떠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항상 따진다? 살 때도 시가, 그 다음에 팔 때도 시가로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단기매매 증권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은요, 이건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라 타 회사 주식이라는 거. 타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샀을 때 기록하는 계정 명칭이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래 내용을 갖다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단기매매 증권의 거래는요, 여러분들이 취득 과정을 기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과정을 여러분이 기록할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처분할 때에 여기 과정을 기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취득 과정, 보유 과정, 처분 과정, 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이 익힐 수 있다면 이 단기매매 증권 거래와 관련돼서는 어렵지 않게 해당되는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11월 11일 날 주식회사 한아름의 주식을 한 주, 주식 많을 필요 없죠. 주식수는 나중에 계산기로 곱하기 하면 되니까 한 주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제가 기록을 해놓은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주를 액면가액은 10,000원, 시가는 현재 15,000원이래요. 근데 우리 기록할 때 액면가액 필요 없다 그랬었죠. 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이 시가 10,000원, 15,000원짜리 주식을 수수료 1,000원 주고 샀다고 가정한다면 한 주의 시가가 지금 15,000원이니까 단기매매 증권은 얼마로 기록해야지 돼요? 단기매매 증권은 이렇게 자산이니까 단기매매 증권 15,000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는 이렇게 별도로 표시하고 수수료 비용 여기 1,000원 이렇게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은 얼마를 썼겠어요? 이 주식을 한 주 사기 위해서 현금은 16,000원을 이렇게 썼겠죠. 자, 일단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상품을 살 때, 상품을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상품으로 다 포함시켜서 쓰기로 했었죠.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이 부대 비용은 다 자산으로 포함시켜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뭐 할 때? 취득할 때요. 그건 자산을 취득하는 게 지난번에 상품도 자산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는 우리 회사에서는 토지도 취득할 수가 있고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수시로 이런 것들을 많이 취득한단 말이에요. 거기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은 그 자산의 계정 이름 똑같이 써줘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리가 원칙이라면 단기매매 증권도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자산을 취득할 때 여기 비용, 부대 비용이 발생했죠. 그럼 얘도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얘는 왜 별도로 이렇게 써주느냐고요. 이 별도로 써주는 것은 단기매매 증권의 공정가치를 갖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 별도로 써주는 유일하게 얘 하나밖에 없어요. 취득 과정에서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수수료 비용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반드시 별도로 기록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겠어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만들어 파는 회사라면 얘가 영업과 관련이 없이 단기 매매증권을 거래해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겠죠. 그건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된단 말이죠. 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인지,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걔는 판관비로 부르는 것이고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면 영업 외 비용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로해 놓고 0이라고 썼죠. 만약에 판관비였다면 판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근데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의 비용 별도로 써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됐다가 지금 전 12월 31일이 됐어요. 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단기 매매 주권을 처분하지는 않고 그냥 갖고 있었는데, 증권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그 가격이 변동되고 있죠. 그래서 취득할 때는 15,000원이었는데 지금 12월 31일 날 이 공정가치를 보니까 공정가치가 20,000원이래요. 그러면 단기 매매 주권의 값이 얼마가 증가했어요? 5,000원이 증가했죠. 그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기록할 때는 취득한 것은 15,000원이었지만 12월 31일 날 우리 재무상태표에다가 기록해야 될 금액은 15,000원 그대로 놔둬야겠어요? 20,000원으로 기록해야 되겠어요? 20,000원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 15,000원은 기록되어 있죠? 그럼 얼마만 추가적으로 더 기록하면 돼요? 증가한 만큼만 단기 매매 주권 5,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단기 매매 주권 평가이익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얘를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근데 12월 31일 지금 팔면 얘는 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익은 얼마가 계산이 된다? 15,000원. 15,000원에서 20,000원 되기 때문에 5,000원은 이익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기록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음 해 1월 15일 날 처분을 했어요. 처분할 때 여러분이 여기서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단기 매매증권의 가격은 15,000원짜리인가요? 20,000원짜리인가요? 12월 31일 날 평가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지금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15,000원 기록이 되어 있고 15,000원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20,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앞에 샀던 15,000원 이제 얘는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단기 매매 주권의 값은 얼마짜리를 갖고 있는 거다? 20,000원짜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20,000원짜리 단기 매매 주권을 지금 처분하려고 해요. 1월 15일 날. 그랬는데 단기 매매 주권의 값이 지금 12월 31일 20,000원이었었는데 지금 팔려고 했더니 공정가치가 얼마래요? 27,000원이래요. 그럼 또 7,000원 돈 번 거죠.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얘를 현금 받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차변의 현금 27,000원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주권은 얼마짜리 처분한 거예요? 20,000원짜리 처분했죠. 그러면 여기 차액이 차변과 대변에 얼마 차이가 나요? 7,000원 차이 나죠. 이 7,000원 차이 난 걸 뭐라고 쓰냐면 팔았다는 말을 앞으로 우리 회계에서는 얘를 처분이라는 용어로 쓴다 그랬었죠. 처분해서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여기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돼서 취득과정, 그다음에 보유과정, 처분과정 이를 갖다 쭉 다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기 단기 매매주권 평가이익이나 단기 매매주권 여기 처분이익은 지난번에 우리 회계원리 교재에서 단기 매매주권 처분이익, 처분손실 본 적 있었죠? 똑같아요.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얘도 손익계산서의 계정이긴 한데 얘도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얘는 비용이 아니라 돈 벌었으니까 수익이 되겠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를 해놓고, 자, 이제 실무에서 나오는 그 시험 문제 하나 더 추가 마무리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식은 취득할 때도 그 다음에 처분할 때도 반드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럼 처분할 때 여기 지금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근데 기록은 안 해놨잖아요. 처분할 때도 수수료가 만약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내가 단기매매주권을 처분해서 나는 지금 7,000원인 줄 알았는데 거기 담당자가 손님 저기 수수료 1,000원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익 7,000원이에요 6,000원이에요? 아니 이익이 7,000원이 아니라 지금 6,000원으로 까이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매매주권은 수수료를 반영한다면 여기 6,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달라 그랬는데 우리한테 현금 27,000원 주고 나서 손 벌리고서 1,000원 달라고 하겠어요? 지네 거 빼고 주겠어요? 친절하게 이렇게 준 사람 없어요. 지네 거 다 빼요. 그래서 27,000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제한다 그러면 26,000원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수수료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면서 분계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수수료를 이렇게 좀 반영을 했을까? 여러분이 차후행전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 수수료는 맨 마지막에 기록하세요. 중간에 수수료 계산을 하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원래 거를 먼저 이렇게 저처럼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수수료를 여기서 이렇게 차감하세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이익이 났으니까 이익에서 1,000원 수수료 줄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손실이 났다면 어떡할래요? 예를 들어서 손실이 지금 2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았다면 여기는 그때 손실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겠죠. 그죠? 그리고 5,000원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 지금 거래해서 5,000원 손해봤는데 어라? 수수료까지 달래. 그럼 나 손실난 건 얼마야? 1,000원까지 더 주어야 되니까 여기 금액은 6,000원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대신 현금이 또 그만큼 적게 들어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처분 이익이 났을 때 수수료는 이익에서 빼줘야 되고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에다가 그 수수료까지도 더해서 손실을 더 크게 보게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문제, 자격 시험 문제에서 숱하게 많이 보게 될 시험 문제 형태예요. 아주 많이 나와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우선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은 전반적으로 한번 쭉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 보셔야 되는데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요것도 하나 여기 말 나온 김에 정리부터 해드리고 나중에 또 파트 나오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잠깐 봐주시면 자, 우리가 앞에서 상품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상품 운반비, 부대비용 이런 것들은 상품으로 다 포함시켜서 상품 13,000원짜리 이렇게 기록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앞으로 이제 나중에 유형자산 배울 때 건물을 살 때도 취득세, 등록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얘도 부대비용이에요. 그래서 건물 금액에다가 다 포함시켜줘야 돼요. 자산에다가. 그래서 취득하는 자산에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반드시 그 자산에다가 다 포함시킨다. 즉 자산 명칭으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뭐만 예외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계정에서 얘만 유일하게 취득할 때 부대비용이 발생했는데 별도로 기록해주는 예외 계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만 유일한 예외니까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이 수수료 비용 별도로 처리하는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겠죠. 자, 또 하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말이에요, 주식 거래하는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는 빠지지 않고 나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론에 관련된 시험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직장 다니면서 20여 년 동안 이런 단기 매매 증권 주식 거래 기록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얘는 시험용이에요. 근데 시험용에서는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된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요거 설명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의 마지막 계정이 단기 대여금이 있죠.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한테 또는 등등한 사람한테 돈 빌려준 거라 그랬죠. 반대의 계정은 단기 차입금,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아시면 이는 더 이상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슈도 별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는 표시를 해 놓지 않았는데 어떤 얘기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은요, 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의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유가증권의 분류, 이 설명을 여기다 한꺼번에 마무리 설명해 드릴게요. 유가증권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재무상태표 계정 설명해 드릴 때 투자자산의 옆에다가 투자부동산 옆에 유가증권이라고만 제가 기록해 놨었을 거예요. 그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이 유가증권은 크게 유가증권은 여기 지분증권과 그다음에 채무증권으로 구분해요. 채무증권으로 구분하는데, 이 지분증권은 주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채권에는 국채, 공채, 사채 이거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지분증권은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저기 배당을 했을 때 여기 배당금을 받죠. 그죠? 배당금을 받을 때, 이자 받을 때는 이자 수익, 배당금을 받을 때는 계정에, 우리가 회계 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당금 수익이라고 써요.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반해서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자 수익이라고 쓴단 말이죠. 채권을 갖고 있을 때. 그런데 이 유가증권의 이 분류 방법은요, 우리 회계 담당자가 쓰는 계정의 명칭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지분증권, 채무증권. 근데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배당금 수익은 여기 우리가 쓰는 계정의 명칭이에요. 구분해야 될 것,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인지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기록하는 명칭인지를 구분해야지 돼요. 뭐처럼? 이거 우리가 회계 기록할 때 당좌 수표라고 써야 안 써요?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이런 당좌 예금 쓰거나 현금 쓰죠. 그 다음에 약속어미라는 기록해야 하네요. 얘는 계정의 명칭이 아니에요. 증권, 증서의 이름이지. 우리 이걸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약속어음. 그런 것처럼 여기 유가증권을 구분할 때 지분증권이다, 채무증권이다, 이런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아요. 기록할 때. 그러면 어떤 걸로 기록하는데요?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기록하는 용어는 여기에서 우선 앞에 지금 처음 배웠던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에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주식도 있고요, 채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이 매도 가능 증권에도 똑같이 주식도 있고요, 채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이 있어요.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에는 만기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채권에는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것은
채권일 때만 기록하는 계정이에요.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쓰는 계정의 명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법이라는 지분은 얘는 채권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주식에만 쓰이는 용어랍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이렇게 네 가지 계정을 유가증권과 관련돼서 이 용어 계정들을 기록할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에요. 차익이 뭐라고요? 시세 차익이 목적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의 목적은 장기 보유 목적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장기 보유 목적이다.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다 목적 갖고 나중에 구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에요. 만기 보유 목적, 만기까지.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이 주식을 산 회사에 그 피회사라 그러죠. 타 회사 지배 목적이에요. 지배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이런 걸 쓰는데, 그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이 기록을 지분법 적용 투자증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우리 회계 담당자가 유가증권과 관련돼서 회계 계정 과목을 기록하는 계정 4개를 설명해 놓았고요. 교재 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목적이라는 얘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만기 보유증권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은 당연히 유동 자산에만 있겠죠. 그런데 만기 보유 증권은 얘는 유동 자산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비유동 자산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1년 이내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되는 것들도 둘 다 있단 말이죠. 증권 중에서 1년 넘게 되는 거 당연히 있겠죠. 목적이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근데 대부분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주로 비유동 자산에 다 해당되어 있어요. 주로.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되면 여기 표시를 해줍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를 해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해서 교재에 있는 것까지 쭉 다 설명을 해 드렸네요. 자, 지금 설명하는 여기 파트들은요, 강론을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랍니다. 시험 목적과 관련돼서. 자, 근데 아까 여기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여기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증권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얘가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12월 31일 날 여러분 회계 담당자가 처리해 줘야 될 기말 정리사항이에요. 12월 달에 해야 되는 거. 기말 정리사항, 다른 말로 결산 수정 공개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각각의 계정을 배울 때마다 기말 정리사항, 결산 수정 분계 제가 써드리는 것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 파트 나갈 때 또 설명은 하겠지만 그때 별개의 것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워놨던 거 다 몰아가지고 12월 3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계정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까 12월 31일 날 현금 계정에서 했던 거 또 하나 있었죠. 현금 과부족 계정. 현금 과부족이 있으면 12월 31일 날 그렇게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있었죠. 예, 현금 계정에서는 이렇게, 단기 투자 자산에서 이렇게 12월 31일 날마다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기말 정리사항이고 결산, 수정, 분계 사항들이 되는 것이랍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는 진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배우시는 계정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자격시험이고 그만큼 중요한 항목들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까지 한 20분 정도 남아있죠. 하나도 빼놓지 말고 35페이지에 단기 투자자산서부터 거기 37페이지에 매출채권 전까지 매출채권 전까지 다 포함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한번 기록하는 거 따라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